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울 출마 의사를 밝혀 사천 논란, 나아가 당정 관계에 불씨가 됐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 존중하기로 했지만 아쉬움은 크다고 밝혔습니다. 텃밭인 광주를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새로운 미래를 공동 창당했는데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갈등 끝에 불참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별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프레스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장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방송될 신년 대담 방송 녹화를 했는데, 자, 장가희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입니다. 언제 방송되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 저녁쯤이면 대통령의 신년 대담 방송이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녹화를 했습니다. 이게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KBS 앵커가 질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하고 약 1년 6개월간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뭐 신년 기자회견이냐 간담회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신년 대담 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좀 대통령이 어떤 좀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김치찌개 해동 있잖아요. 네. 기자들과 이거는 이제 그 기획을 했었는데, 근데 김치찌개 해동하면서 이제 그 몇십 명의 기자와 깊이 있게 이제 그 상황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KBS 기자와 단독으로 앵커와 단독으로 이제 대담을 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 기자들과 김치찌개든 뭐든 다양한 이제 그 소통 방식이 또 추가로 이제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박지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들 어떤 결정 때문에 이런 결정했다고 보세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이라든가 돌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저는 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할 만한 자신감이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좀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이 참모들이 어떤 예상 질문 같은 거 보통 주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에 참고하지 않겠다, 어떤 질문이든 다 받겠다, 그냥 내 생각 그대로 솔직히 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이제 그 대통령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건의 그 진상은요. 네.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잘 알죠. 국가의 선물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재 보니까 목사가 이제 최재형 목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짜집기, 이걸 이제 이거 악마의 편집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악질적인 정치 공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내용을 김건희 여사한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참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참모들의 예상 질문 답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이게 이제 그 저는 첫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KBS 앵커하고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뭘 짜고 쳐요? 그거는 이게 언론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그냥 KBS 앵커도 이제 궁금한 걸 다 묻고 거기에 솔직하게 윤 대통령이 다 답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재발 방지, 그다음에 소명할 건 소명하고, 이런 이제 그 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김 여사 관련 문제, 고가의 선물 관련 문제에서 현안 등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이 정말 가감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그 외에 어떤 대답들이 좀 나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의응답을 가감 없이 할 거면 그냥 생방송을 하면 되죠. 짜고 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방송을 하면 되죠.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하실 거면 생방송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그 사전에 이제 각본을 짜고 질문을 하면 유감이다.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공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퉁치고 갈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번 주가 설인데 설 연휴 직전인 7일 이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또 매년 설이 되면 사실 대통령 내외가 함께 뭐 대국민 새해 인사하고 뭐 이렇게 촬영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설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설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 매번 마련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영상이나 인사 형식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 차례 설과 추석 명절 인사에는 모두 대통령 내외가 함께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복 차림의 그런 전통적인 인사 방식이 좀 타이피해 보자는 이제 윤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따라서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보좌진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담길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진과 노래를요? 네, 그 노래는요. 어떤 노래냐면 변진섭의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네. 가사가 담겨 있는데 이 노래 가사야말로 본인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런 말을 같이 전했다고 하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색 있는 점은 이전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인사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거죠.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명절 인사에서 명부인이 아닌 보좌진이 출연하는 건 뭐 저는 본 기억이 사실 없는데, 이거 그리고 변진섭 씨 노래 가사를 뭐 읊었다고 하는데 이 종합해서 보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이제 고가의 선물 논란, 네. 뭐 그다음에 쌍특검법, 특검법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가급적 이제 노출을 좀 자제하자, 이런 데 의도로 봐야 되고요. 근데 아마 이제 곧 또 독일이나 국빈 방문이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공개석상에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노래 불렀다는 건 어떻게 좀 분위기를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이제 노래는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요리하고 노래입니다. 아하. 요리 잘하고, 그다음에 노래는 뭐 가수 뺨치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와닿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 여사 대신에 보좌진과 이런 데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랑, 통합 이런 데 메시지를 던지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통령 안 하고 가수를 하셨어야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최근에 민생 토론회를 대통령 참석하는데 몇 차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리고 올해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고 하는데 7일 방송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6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돌연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모두를 좀 깜빡 놀라게 했는데, 장가 기자, 이 배경에 불출마 배경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다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7일에 마포에 가서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라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줬었죠. 실제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마포을 주민들 또 자신을 지지해준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번 출마를 놓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에 압박이 있었던 것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로 했고요. 지금 그 주말 정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정청래 민정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 직접 와라, 이렇게. 그분은 늘 재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표면적으로 당정 갈등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용산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고요. 네.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의 선택이었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금 전
얘기였고요. 일단 이 김경률 비대위원 하면 사천 논란 벌어졌고 뭐 김 여사 관련 언급으로 좀 시끌시끌했고 그게 또 당정 갈등으로 좀 시끄럽게 좀 크게 번진 모양새가 있었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출마 배경, 본 결단 어떤 이유, 어떤 배경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이제 설명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압박은 전혀 없었어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제가 알기로 이제 오히려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네. 마포에 출마했으면 하는 이런 데 기류였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정청래 의원을 잡을 만한 카드로 김경률 회계사만한 카드가 안 보입니다, 아직은. 그 점에서 이제 그 마포에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가 심판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비대위원은 자연스럽게 사퇴되니까 그러면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의도하고는 지금 이게 반대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그 후보를 마포를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은 이제 대통령실의 의도하고 전혀 180도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그 압박으로 사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분석이다 이래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당히 절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동지죠.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뭐냐? 예를 들어 이제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사천 논란도 없애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김경률까지 친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대로 당이 알아서 공천할 수 있겠다. 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줘도 당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준 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하고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그 한 위원장을 끝까지 보좌하겠다. 이런 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한동훈 위원장과 상의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네. 본인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도움되는 당에 가장 도움되는 선택이 이 길이다. 이래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 앞부분에 좀 말씀을 좀 뭐 결정적으로 그냥 규정화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취재를 개인적으로 하신 부분 같은데 말씀 중에 비대위원 불출마, 총선 불출마하고 일단은 비례대표 엇갈리는 문제, 대통령실하고 좀 다른 문제는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두 대통령실과 김경률 위원의 입장이 바뀐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어차피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말이 앙뚜안했다라고 이제 크게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잖아요. 예. 이 점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게는 이제 여론이 상당히 그 정통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청에서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네. 실제 유튜브나 보면 따라서 이제 어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돼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비대위원직과 출마를.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차라리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게 마포는 대안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내심 원하는 걸로 취재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기류를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반대의 선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의 압력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항명이면 항명이지 압박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굴복했다든지 또는 이게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사퇴했다든지 이런 게 일부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불출마 관련해서 뭐 당내에서도 좀 어리둥절한 것 같은데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고 끝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이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당의 화합을 결석의 이 장애 요소가 될까봐 아마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너무 확대해서 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께서 아마 본인의 문제가 네. 문제가 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 김 비대위원 최근 행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 이후에 최근에는 김 여사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요. 좀 몸을 낮추면서 또 대화 공세를 민주당 공세를 폈고 그 다음에 돌연 불출마 선언이 나왔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의는 일단 한 거 없고 본인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선택했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줬겠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생각보다 그 전략적인 머리 구사가 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우리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게 본질은 사천 논란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의 명품 고가의 백 수수 의혹 이 네.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지역구에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은 낮아요. 당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 비대위원으로서 본인이 빅마우스로서 또는 셀럽으로서의 본인의 정치적 입지, 사회적 입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 과도에 본인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오히려 막 쉴드를 쳐줬습니다만은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남겨뒀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언젠가 또 이분이 터뜨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하나의 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빅마우스기도 하면서 여권에서 이 하나의 균형추 네. 또는 대통령실과의 또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긴장관계 이런 것들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남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 박진영 부원장이 남겨뒀다는 발언은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겨뒀다고 봐야 됩니까? 봉합이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윤한 갈등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도움되는 게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비대위원으로서는 보좌하면서 아마 이제 사천 논란을 털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게 저는 공천 갈등이 상당히 불씨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공천에 직접 개입은 못 하더라도 네. 대통령도 이제 그 꼭 이게 그 뭐 공천을 줬으면 하는 이런 심정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요? 예, 친윤, 윤심이 있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철규 통해서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천은 이제 내가 한다. 읍참 경률. 내가 이제 김경률까지 친했는데 아니 대통령실에 누가 내려온들 내가 이제 못 친했느냐. 네. 공천은 내 소신껏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뭐 검사 출신 뭐 이게 특파채 만약에 한다면 예. 나는 이게 온몸으로 맞겠다. 이런 게 의도도 엿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공천 갈등 2라운드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갈등 조절이 아주 이제 그 여권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이래 보입니다. 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게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김경률 씨가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마찰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지지율이 상승했거든요. 네.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제가 전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국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거나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까지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경률 씨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김경률 씨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호실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날카로운 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짜고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 사태로 인한 어떤 분석 한번 해봤고요. 자, 김경률 비대위원 사태로 불출마로 인해서 가장 궁금한 게 서울 마포을 이 지역구에 누가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임재희 변호사님 일단 그럼 서울 마포을 어떻게 지금 공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마포를 현재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도 국민의힘에서 맞수를 내보내기 위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4명의 후보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선을 치를 수도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제3의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김경률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좀 쉽지 않다. 대항마를 찾기 쉽지 않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또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또 SNS에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오늘 제가 노래 자주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안동역이
등장합니다. 안동역이라는 네, 거예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라는 대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가사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쿠키마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또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접 나와라 이런 말까지 네.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네가 와라 한동훈. 정청래 의원 어떤 심정으로 뭐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좀 뭐 요구를 한 걸까요? 아니 웬만하면은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힘들죠. 그게 이제 현실이 존재하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천 논란이라는 것이 본질에 어긋났다는 거. 사천 논란이라는 게 사실은 이 김건희 리스크를 덮으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허울 좋은 핑계라는 게 드러나는 게 사천 논란이 있었으면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천을 해야죠. 공천. 공공의 공천. 그럼 뭡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위원장까지 넣어서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게 본질은 사천 논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네. 최근엔 총선 결과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김 비대위원이요, 정의원 겨냥한 전략카드로 선거전 전면에 사실 나섰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운동권 청산 바람이 일으킬 새로운 인물 찾아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카드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청래 최고가 노래를 이게 안동역인가요? 노래를 이게 불렀는데 가사가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습니까? 거기 보면 이게 안 오는 건지 뭐 못 오는 건지 그까지는 이게 뭐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오지 않는 국힘 그거는 게 틀린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갑니다. 어허. 실제 그 안동역에서는 옛날 애인이 안 왔는지 모르지만 예. 여기에 국힘이 반드시 출마합니다. 네, 출마하죠. 예, 갑니다. 근데 오지 않는 국힘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정청래라는 게 닭 정도 수준의 정치인인데 거기 잡는데 한동훈이라는 대선 주자 최고 에이스를 이렇게 쓸 수는 없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 관리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뭐 굳이 거기 김성동 위원장도 있지만 예. 굳이 간다면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성동 의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출마 뭐 후보 입후보를 했죠. 중성동 의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해운 전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영 장관도 있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하태경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이게 좋은 승부가 된다. 첫째 카드. 그다음에 두 번째고 마포갑에 원래 4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용호 의원이 서대문갑으로 갔어요. 근데 서대문갑에 인요한 위원장이 나온다. 이런 이제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예, 놓을 거로 저는 예상해요. 그러면 이게 이용호 의원도 또 옮게 됩니다. 마포갑에서 북쪽으로 이게 서대문으로 갈 게 아니고 옆으로 마포을로 가는 거죠. 이용호 의원이 전 마포을로 서대문갑에 인요한 위원장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정청래 잡을 카드는 많이 있다 봅니다.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하태경 의원, 또 이영호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인물별로 좀 특정인만 비판하는 구도, 정치권에서 지금 프레임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이준석 대표는요, 한동훈 위원장만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1992 맨투맨 티셔츠, 그리고 세비, 주말에 또 김포 편입, 메가시티 관련해서 줄곧 한 위원장만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이준석 대 한동훈 이런 구도를 만들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당 지지율 띄우고 자신의 존재감도 좀 올리려고 하는 전략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예. 계속 이제 이거 해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아예 무시 전략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좀 이게 비속어인지 모르지만 영화 제목이 한 놈만 팬다. 네. 이 말은 이제 이재명만 팹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 안 해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근데 싫으면 시집 가 이 정도 외에는 이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아무리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논쟁을 붙고 뭐 싸움을 걸어도 한 위원장은 이제 철저하게 무시 전략으로 가고 이게 지금까지는 상당히 먹히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하고만 각을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 안 해서 차별하면서 이준석을 무시하는 이 전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어떤 날선 비판 쏟아낸 발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1992 이후에 우승을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조롱의 의미거든요. 1992년 이후로 너희는 우승 못해봤지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겠지만은 부산에 힙한 아이템 하나 장착하고 하셨다.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보조 반찬만 건드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꽁치구이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횟집에 손님을 모을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당이 가장 손대면 안 되는 표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지 말라 하나 이런 선악 구도로 가는 순간 굉장히 포퓰리즘적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원래 의원에게 세비를 지는 이유는 뒷돈 먹지 말고 생계 걱정하지 않고 나란 일 해라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다.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이 솔선수범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한다면 찬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 방해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가져가는 돈만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세비 줄이고 할 거면 대통령이랑 법무장관도 가느라 아닌가요? 그냥 그건 싫으면 시집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냥 논리적으로 앞뒤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네, 싫으면 시집가 이렇게 일관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논쟁적 공약에 한동훈 위원장은 별다른 어떤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한 위원장이 공격하는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른바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본자님,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요 구도로 총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조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지하신 거예요. 그럼 대통령 월급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집합명사입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면요, 국회의원 월급 내리자, 세비 내리자 이야기하면 대통령 세비 내리자, 그다음에 행정부의 세비 내리자, 월급 내리자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농담 비슷하게 하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냥 또 농담으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저거는 이제 정치 혐오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자기를 같은 급으로 두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두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당의 대표 정도 되면은 사람과의 문제, 그다음에 또 아까 이준석 대표 비판하듯이 저런 뭐 말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이라든가 정책을 갖고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써놨던 어떤 발언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 위원장을 어떤 무시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년 기자회견 때는 한 위원장 언급 한 번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만 12번 정도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일단은 이번 총선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딱 두 명이 정면 대결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돌고 도는 게 이준석은 한동훈을 공격해요. 예. 근데 한동훈은 이재명만 공격해요. 근데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하는 거예요. 네. 호칭 생략하면 네. 딱 이게 각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자. 이래서 계속 공개하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과 이재명 이런 게 구도로 치르자. 이렇게 서로가 완전히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면 저희가, 말려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서로. 그런데 결국은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대응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수많은 공약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약이 국민에게 먹히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줄이겠다. 세비를 절반으로 중위소득으로 깎겠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금고 이상 놓으면 소급해서 반납하겠다.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젠가는 여기에 답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재명 한동훈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갈 수밖에 없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좀 비판한 내용 어떤 비판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과거 독재 정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 앞두고 한번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서 관전 포인트라고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주제를 민주당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4개월 만에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의 명 그리고 문재인의 문 해서 명문 정당으로 가자 뭐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30분간 단독 회담을 했고요. 이후에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이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의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문 정당, 우리는 이재명, 문재인 명문 정당이라고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는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아유 보자.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이거 잘 나봤네. 네. 가로도.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안쪽은 아니면 괜찮고.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다. 그냥 나하고 다른 페이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안타깝죠. 이쪽에서 이렇게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 난 비로소 이제 적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명문 정당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 8월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선출된 직후에도 문 전 대통령이 명문 정당 이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낸 겁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이거 공천 국면에서 친명 친문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하나된 목소리 원팀으로 가자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공천 국면이라는 표현은 좀 한정적인 것 같고요. 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민주당의 자세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친문과 친명이라는 형태의 갈등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득권 의원이 누가 많으냐. 기득권 의원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부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시절을 겪으면서 다선 의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친문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친명을 표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당연히 민주주의입니다. 여야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갈등하는 것은 민주주의고 당내 갈등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차원의 정치가 아닌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갈등이 없다, 뭐 경쟁은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서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명문 정당 이 발언이 친문계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 둘러싼 그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거 아니냐 뭐 해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를? 아마 이제 뭐 겉으로 처음에 그 공개된 자리는요 상당히 웃으면서 껴안고 뭐 이렇게 덕담하고 이런 데 하지만 속에는 이제 칼을 감추고 있다. 소리 장도 칼을 감추고 있다. 예. 웃는 얼굴 속에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어제 그 비공개는 한 3가지 정도 의논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그 선거제도 있잖아요.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이 연동을 날치기로 통과한 게 문 대통령입니다. 선거제 지난 총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비례제도. 네. 아마 이제 연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광주에 가서 연동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문 대통령이 강한 촉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 이제 공천 이야기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가 아마 이제 검찰 독재 또 탄압 이야기. 왜 최근에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있잖아요. 서모 씨 수사가 이제 막 엄청나게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독재나 정치 탄압에 공동 대응하자 이런 데 논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공천 문제가 풀기 어려울 거예요. 3명이 키맨입니다. 임종석, 그다음에 고민정, 그다음에 윤건영이에요. 지금 윤건영 의원이 나라 돈을 사기를 치가 편취로 벌금 500이 나왔어요. 네. 재판 결과 근데 나왔죠. 공천 줄 겁니까? 나라 돈을 인턴을 허위로 백은호 사무실에 등록해서 벌금 500이 놓는데 나라 돈을 사기치가 편취한 거예요. 이 부패범이잖아요. 1심이죠? 예, 1심. 근데 이걸 공천 줄까? 이런 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윤건영 의원에게 복심이잖아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는 파국으로 결국은 이제 명문 정당이 아니고 문명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좀 이런 과격한 해석도 내놓으셨는데, 박지원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 전 대통령이 또 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곳이죠. PK 민심 얘기하면서 PK 영입 인재 신경 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PK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예. 양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을 이제 이야기하신 거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에게 제가 한 가지 좀 토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그 준연동 대지를 날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날치기를 합니까?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연동형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은 다 국민의힘 다 가 계십니다.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 당시 대표, 네. 이런 분들이 연동형을 강하게 주장하셨고요. 그 당시에 또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가 이 빠르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국회법 관련해서 소송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갇혀 있었다고 한 분이 최이배 전 의원인데, 이분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 친명계와 이 친문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경선 끝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경선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 그럼 독재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선에서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완벽하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요, 문 전 대통령이 다선, 중진, 용태론을 꺼냈다고 하는데, 임재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한 채널에 따르면요, 이제 참석자 중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다선 중진 의원들이 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위해서 좀 출마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친명 쪽 참석자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뭐 승리를 위해서라면 혁신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맥락이지 어떤 출마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소정욱 변호사님, 저 지금 다선, 중진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름은 이제 말 안 했지만요. 제가 이제 예측해 보면 첫째 추미애, 추미애 다선 중진 맞죠? 근데 가는 데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대통령을 비판합니까?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노영민, 임종석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이런 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 1순위 아닌가, 저는 문 대통령의 뜻은. 추측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계속 문 대통령 욕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건 팩트 아닙니까? 그다음에 2번째 아마 염두에 둔 게 정동영. 정동영.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의원이 입문할 때 정동영 계였습니다. 정청래 최고나 이재명 대표도. 예.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출마하겠다. 올드보이 중에 올드보이잖아. 정동영 이런 분들. 또는 이제 한 명 더 추가한다면 박지원도 이게 올드보이잖아. 이런 분들이 놓으면 총선 망칠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용퇴했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거 없는 추측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제 당 대표를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해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2016년 총선 공천을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의원 다면 평가에 의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20%를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때 컷오프 당하신 분이 요즘 방송에 나오시는 유인태 의원 이런 분들이 다선들 컷오프가 많이 됐습니다. 예. 본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선 승리를 이루어냈고 대선까지 승리하는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승리의 경험에 맞추어서 뭐 조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선거구제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걸 수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승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에서 수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나오신 대로 뭐 선거제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조금 전에 한 건데 임지혜 변호사님 조금 전에 나온 결과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바로 지금 직전에 나온 결과라서요. 이 부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4월 총선에서 적용할 이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제를 일단 유지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정권 심판과 이제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전당 반칙에 대응을 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준연동제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밝히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제도 안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준전용제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서 사실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고심 끝에 결국은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준연동형 그리고 뭐 권역별 비례 뭐 굉장히 좀 복잡한데 손혁 변호사님 방송 들어오시면 조금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한테 공이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만난 끝에 내놓은 결론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문 대통령의 강한 저는 권유가 있었다 봐요. 아마 근데 본인이 볼 때 실리만 보면 병리병이 실리는 더 좋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도 비례로 도망갈 여지도 있고 병리병이면 그리고 이제 그 공천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당에서. 근데 그 지금 제도대로 이제 준연동이 하면서 준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이걸 이제 바둑 격언으로 제가 한마디로 평가하면 악수 끝 장고 끝에 악수 듣다. 오랜 장고 끝에 최악의 악수를 듣다. 이 말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명분 잃었죠. 본인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본인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대국민 대통령 공약인데 이걸 저버렸잖아요. 야,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썼는데도 못 믿겠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킨 약속이 뭐 하나 있냐. 옛날에 불체포 특권도 그래 포기한다더니 안 하고 이번에 위성정당 금지한다더니 또 이게 안 하네. 그럼 이게 뭘 믿냐. 이렇게 명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실리도 따져봐야 돼요. 본인이 차라리 병립으로 갔으면 자기 사람 심을 수는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자기 공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개혁 세력이 다 합쳐가지고 뭐 모양은 좋지 준 위성정당을 만든다. 제3지대.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마음대로 그 순번을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정한다 봅니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순번에서는 민주당이 밀릴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순번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 보면 뭐 기본소득당부터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순번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도 없는 거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 봅니다. 네. 장고 끝에 악수였다라고 평가하셨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순번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위성정당을 하든 준연동정으로서 통합정당을 하든 국민들 참여라든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원을 선출하지 않으면요. 그 비례제의 취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좀 먼저 일단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고민을 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론 결정을 하면 병립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투표를 한다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병리평에 반대했던 연동형을 주장했던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에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연동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당은 훨씬 더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네. 흘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또 양보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않은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병리평을 주장하든 연동형을 주장하든 주장했던 분들은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그 주장도 하지 않은 채 이 결정권을 당대표에게 모든 것을 넘긴 것은 저는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선거제 유지에 총선 심판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봐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3지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새로운 미래가 어제 공동 창당했습니다만, 임재 변호사님, 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막판에 불참을 했어요. 네, 이제 당명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미래, 원래는 개혁 미래당이 이제 가칭으로 불렸다가 결국 새로운 미래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동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함께 맡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원래 미래 대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파 의원으로 중심된 미래 대연합 현역 의원 중 이제 3명,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돌연 합류를 이제 직전에 거부하게 되면서 좀 반쪽짜리 창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요 전날부터 이 빅 텐트에 관해서 과연 추진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 의원들이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창당 대회 직전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측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통합을 못하는 대통합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저희는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두 분 다 오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요. 오늘 아침에 통화도 했습니다만 뜻밖입니다. 1시간 전까지 이제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1시간 직전에 또 생각이 달라지셔서 너무 아쉬워요. 궁극적으로 목표는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서 3파전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경로나 방법에 대한 이견은 앞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좀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새로운 미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장갈 기자, 이 조응천, 이원욱 의원 갑자기 왜 돌연 불참 선언한 거라고 합니까? 우선 이미 한 차례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원칙과 상식이 좀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원욱, 조응천 이렇게 두 사람이 빠지게 됐죠. 어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흡수 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다라면서 더 큰 통합을 위해서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금 조금 전에요, 이원욱 의원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자고 처음부터 말했다. 또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것 같으면 들어갔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정당과 좀 협의를 하고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든 정당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선 이 삐걱거리는 중텐트에 대해서 미래 측에서는 흡수 통합이라는 말에 또 반박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게 흡수 통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의원이 참여 안 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 두 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무슨 사리사욕을 채우겠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이낙연은 원래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나는 그냥 다 내놓고 바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고문으로 하는 걸로 합의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흡수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혼없는 통합이라 하는데, 실은 그 영혼 없으면은 그런까지 생각했으면은 처음부터 협상을 안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협상을 했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 당명을 가지고 무려 오랜 시간을 여러 날 끌었어요.
당면 가지고 무려 5번 말이 오갔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측이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이 대표 측은 어느 정도 많이 양보했었고 한 발 물러섰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통합한다고 협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신뢰관계가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좀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이현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은 계보 자체가 친낙이 아니었습니다. 친낙이 아니었고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세균 의원 계보의 핵심이었는데 두 분이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으로서 경쟁 관계를 오랫동안 형성해 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신뢰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대표로 과연 대선까지 가는 이게 사실 한국 정치라는 것이 총선을 치르는데도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낙연 대표가 의미 있는 대선 주자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박원순 의원이 내부를 잘 모르시고 제2의 윤영찬 사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영찬 의원은 진짜 공천 때문에 남은 거고 이분들은 뭐 어떤 미래에 있든지 간에 현재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구별해 버리면은 앞으로 그 통합도 완전히 이제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이원우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세력과는 무선 통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찬 의원이 잔류한 거는 아직 뭐 단언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좀 바로 잡고 가겠고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조홍천 이현욱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뭐 합류할 거다 어제 굉장히 많이 파다하게 좀 퍼졌었는데 실제로 가능하다 보십니까? 뭐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지금 이제 그 빅텐트 이야기하는데요. 텐트라면 이제 그 찢어진 텐트입니다. 찢어진 텐트. 예. 그것도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요. 갈갈이 찢어진 텐트. 네. 오히려 이게 4명도 윤영찬 의원에게 30분 전에 했잖아요. 탈당을 포기했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30분 전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원칙과 상식 4명도 지금 갈갈이 찢어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3지대 빅텐트 저는 어림도 없다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이준석 당, 그 다음에 이낙연 당, 그리고 이제 금태섭 당,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갈갈이 찢어진 이런 상태로 이게 총선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이제 어느 분이나 당선은 저는 쉽지 않다 봐요. 결국 이번 총선은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제 우리 재헌의회와 비슷합니다. 해방 후에 그때 보수 진보 좌우가 치열하게 대립했죠. 이번 총선이 그래요. 이번 총선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총결집해서 치르는 이런 게 선거입니다. 여기에 제3지대가 설 때가 있습니까? 저는 제3지대는 미미하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네, 제3지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자, 오늘 총선 마지막 이슈 한번 정치 마지막 이슈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장가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죠.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이 책 출간을 기념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저자와의 대화 방식으로 북 콘서트를 엽니다. 이 회고록에는 88년 정계 입문 때부터 해서요. 대선과 탄핵 그리고 대구 달성구 사저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북 콘서트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옛 친박 정치인들, 정치권 인사들의 참여 여부는 모두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아마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북 콘서트 소식 저희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여러 번 다뤘는데 정치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대구에서 합니다. 정치적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이게 저는 3가지 의도가 있다 봐요. 좀 놀 겁니다. 3가지. 첫째는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명예 회복이 있잖아요. 역사의 법정에서 내가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탄핵과 재판. 그게 첫째 의도고요. 그다음에 2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이제 그 보수 대결집에서 윤석열 정권을 밀어줘야 된다. 바로 이제 강력한 윤박 연대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가 너무 좋아요. 최근에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따라서 이제 그 보수가 대결집에서 윤석열 정권을 밀어주는 총선이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의도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적으로는 유영아 변호사 좀 도와달라.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그 고생 많이 했거든요. 대구 출마하죠. 대구 출마합니다. 달서요. 예. 따라서 이제 유영아 변호사를 측면 지원해주는 이런 데 크게 세 가지 의도로 북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일단 뭐 저희 자막으로 나갔지만 박 전 대통령 하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박지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 이번 선거에서 좀 나올 수 있다, 뭐 영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뭐, 있긴 있다. 네, 뭐 있긴 있는데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북콘서트는 생방송을 하죠. 녹화 아니죠, 여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판이 흔들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판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이 흔들린다는 것은 국힘이 크게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속에 대해서 속으로는 섭섭하겠죠. 본인은 이제 감옥에 뭐 집어넣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서 변호사도 여쭤가신 것처럼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어떤 애틋한 감정 그런 것들은 내비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제가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한국 정치의 한 획을 그은 분인데 개인 비서 역할 수준을 했던 유영아 변호사라는 분을 위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평판도 대구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듣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기대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주위에 좀 신뢰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일정은 출판사 쪽에서 정했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임영웅과 손흥민, 이름만 들어도 광고주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역시나 2월에도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 축구대표팀 주장으로서 극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만큼 1위 자리는 당연한 데 보이기도 하죠. 또 가수 임영웅 씨는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꾸준한 기부 행보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입니다. 온 국민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이들의 얼굴을 광고에서도 보고 싶은 마음이 순위에 제대로 반영된 듯하네요. 주말 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 음주운전 사망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와 그대로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도 공분이 더 크게 이는 건 이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 그리고 사고 이후 태도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은 사고 당시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엄마와 통화를 하겠다며 맹렬히 저항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결국 숨졌는데 정작 사고를 낸 이는 사고 수습에 뒷전인 상황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피해를 당한 50대 남성은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장이었다는데요. 아이에겐 세상의 전부였을 아버지를 앗아가고도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이 운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꼭 내려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